안녕하십니까.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 업무를 전문으로 컨설팅하는 함광진 행정사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국내 폐기물 시장 규모가 2025년 기준으로 한 3조 원가량 된다고 했는데요. 사실 폐기물 처리 분야가 상당히 다양해요. 저는 비교적 진입이 쉽고 투자비가 그리 많지 않은 분야가 폐기물 수집 운반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차량 사고 사무실을 얻어서 일을 하면 연간 수십억 내지는 100억 이상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분야가 이 폐기물 수집 운반업이거든요. 폐기물 수집 운반 분야도 상당히 다양해요. 어떤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느냐에 따라서 그 매출 금액이 달라질 수 있겠죠. 폐기물 수집 운반 분야에서도 나름 안정적이고 매출이 많은 분야가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이에요.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최소 2, 3억 원에서 많게는 100억 원 이상까지 매출이 발생하는 게 이 폐기물 수집 운반업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가 연간 매출을 100억 원 이상 올리게 되는지 그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 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아파트나 주거지, 소규모 상가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업과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사업장 폐기물 수집 운반업이 있어요. 연간 매출액이 최대 50억에서 100억 원 이상 되는 분야는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이에요. 생활 폐기물은 구청이나 시청으로부터 대행업체로 선정된 업체만 수집 운반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지역에서 경쟁 입찰로 업체를 선정을 하죠.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 3년까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 사업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가 적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최소 3억에서 20억, 서울, 경기 이런 대도시 지역에서는 구역에 따라 다르지만 80억, 100억까지 하는 사례를 제가 봤습니다. 연간 사업비예요. 생활 폐기물 분야는 별도로 내가 영업을 하지 않아도 영업 관리만 하면 돼요. 입찰만 되면 별도로 내가 영업 활동을 하지 않아도 내가 맡은 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만 수집 운반하면 되거든요. 수거 업무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이나 어려움이 없어요. 생활 폐기물의 어떤 특징은 뭐냐면 기존의 몇몇 업체들만 독과점을 했다는 거예요. 지역의 몇몇 업체들한테만 허가를 내주고 그 허가를 받은 업체들만 입찰에 참여해서 그 생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할 수 있었던 거죠. 독과점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기지.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회계 부정, 그리고 횡령, 근로자들한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들, 이런 독점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최근에 이 생폐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정부에서도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이 생폐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신규 업체의 진입을 아예 막아버리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제한을 하느냐, 이 생활 폐기물 대행업체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생활 폐기물 허가증이 있는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제한을 걸어 놓는 거예요. 참가 자격에 대한 제한. 문제는 뭐냐면 이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증을 내주지 않아요. 신규로는 생활 폐기물 허가증을 갖고 있는 기존 업체들만 계속 먹고 살게 해주는 구조죠. 신규 허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입찰 참여를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작년부터 파주시나 포천시, 그리고 최근에 성남시 같은 경우 이 신규 업체들의 진입을 열어주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적극 이 신규 업체들 진입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몇 년 안에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신규 업체들한테 시장을 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신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떻게 개방을 하냐면 입찰을 진행하기 전에 일정 기간을 두고 신규 업체들한테 허가를 내줘요. 그리고 나서 이 허가증을 받은 이후에 입찰을 개시해서 허가증을 받은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현재 입찰을 진행 중인 성남시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성남시는 2023년 12월에 아예 그냥 공지를 했어요. 2024년도 중에 생활 폐기물 대행업체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니 3월 29일 전까지 허가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진짜 많은 업체들이 차량도 사고 사무실도 얻고 주차장도 얻어서 허가증을 받았죠. 저도 몇 개 업체 허가 받는 일을 의뢰받아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에서는 지난 4월 초에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 공고를 냈어요. 구역별 사업비가 2년 6개월간 한 100억 가까이 되는 걸로 보이고요. 기존 대행업체와 신규 업체 간에 아주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찰을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입찰은 대개 이제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그리고 입찰 금액 평가 이렇게 세 가지로 평가를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신규 업체들이 특히 이 정량적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려운 구조예요.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이행 실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점수 차이가 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정성적 평가 항목을 아주 잘 작성하는 거예요. 정성적 평가를 잘 작성해서 정량적 평가에서 부족한 부분을 만회하는 거예요. 정성적 평가는 사실 주관식 시험 같은 건데요. 이 평가 항목이 한 20, 30까지 돼요. 폐기물 수지 운반 분야를 잘 안다거나 관련 법률, 그리고 글을 잘 써야 되는 문제도 좀 있죠. 그래서 많은 이 수지 운반 업체들이 입찰 참여할 때 제안서나 허가를 받는데 최적화된 전문가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파주시나 포천시 그리고 성남시 이 제안서 작성을 의뢰받아서 일을 한 사례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입찰이 나오지 않았지만 입찰 나올 건을 예상해서 이미 일을 이제 수임해서 제안서를 작성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정성적 평가를 사실 어쨌든 잘 써야 돼요. 정성적 평가를 잘 받아야지만 정량적 평가에서 부족한 부분을 만회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문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만 하셨던 분들이 이 제안서를 잘 쓰시기에는 사실 어렵고요. 어떤 법률 지식이나 이론을 잘 아는 사람이 글을 쓰는 게 유리한 측면도 있어요. 이미 많은 업체들이 이제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이 제안서 작성을 하고 있고, 제안서 작성을 이제 전문으로 하는 이제 저희들끼리도 나름 경쟁을 하고 있는 구조죠. 오늘은 이 생활 폐기물 시장이 어떻게 열리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정량적 평가나 정성적 평가에 대비하는 이 제안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광진 행정사였습니다.